공룡 좋아하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공룡에 대해서 해박해지는 게 아이가 7살 무렵 됐을 때 모든 가족이.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공룡 이름을 전혀 못 외웠어요. 그 대신에 버스 노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구 선수 이름 이런 거 많이 외웠거든요. 이 공룡 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외우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배우는 재미도 있고 또 이게 자랑하기도 좋잖아요. 상대방이 모르는 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룡에 대한 이제 추억들이 있는데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이 공룡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변했다 그래요. 저는 공룡을 잘 몰라서 오늘 굉장히 조심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주워 들은 것들, 또 친구들 중에서 공룡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것에 의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대요. 그 변화를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깃털. 그냥 생각하시는 무시무시한 파충류가 아니고요. 깃털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진화해서 이제 뭐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적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응의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응의 산물과 적응의 부산물이 있는데요. 날개가 원래 어떤 날기 위한 기능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깃털이 진화의 산물이고 그것의 부산물로 날개가 생긴 거죠. 깃털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이제 화석적으로도 발견이 되다가 호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속에 깃털 형태가 나타나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룡들은 깃털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날아다닌다. 그런데 6,500만 년 전, 또 어떤 학자들은 6,600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행성이라고 하는 작은 천체가 지구에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충돌의 여파로 당시에 지구상에 살고 있던 뭐 예를 들면 쥐라든가 뭐 이런 작은 설치류들, 걔네들보다 큰 생명체들은 다 멸종을 했습니다. 한 지구상에 당시 살고 있던 생명체의 80% 정도가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게 지구상에서 있었던 5번째 멸종입니다. 그 당시에 번성하던 것이 공룡인데요. 공룡도 그때 멸종을 했습니다. 근데 공룡은 종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서로 다른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아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온 것이 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공룡이고 저게 새가 아니고요. 저게 공룡입니다. 그 당시 살고 있던 공룡의 어떤 모습을 복원한 건데요. 그 두 가지죠.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공룡이 점점 진화를 해서 지금의 새의 조상인 거죠. 그렇게 된 것하고 깃털. 이게 이제 공룡을 새롭게 이야기하는 요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6,500만 년 전, 또 6,6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공룡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뭐 멸종되었다, 대멸종했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행성이라고 하는 천체는 지구 입장에서 보면 또 지구에 있는 우리 같은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 위험 요소죠. 그러니까 소행성은 엄연한 태양계 천체입니다. 그럼 천문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태양계 천체이기 때문에 그 구성 성분이라든가 뭐 궤도라든가 이런 거를 관측을 하고 연구를 하면 태양계의 기원, 태양계 형성에 대한 어떤 비밀을 캐는 당연히 그런 대상이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구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 감시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6,500만 년 전 또는 6,600만 년 전에 충돌했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충돌하면 이제 운석구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얘가 땅에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외선 촬영이 이렇게 해서 발견했고요. 충돌하는 순간에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 순간에 온도와 압력과 그런 게. 그래서 약간 단층 같은 게 생깁니다. 전 지구적으로 뭐 충돌한 지역. 그런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룡을 비롯한 그런 생명체들이 멸종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크고 작은 해성의 잔해라든가 또는 소행성 부스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구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작아서 대기에서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되게 조그만 이런 티끌 같은 것들이 타는 것이고요. 개 중에 어떤 것들은 다 타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걸 운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소행성 같은 것들도 좀 규모가 큰 것들도 그렇게 되고 확률을 따져보면 이런 것들이
크고 작게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소행성 감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소행성들 중에서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그 강국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거는 좀 과장돼서 그린 거긴 합니다만, 지구 근처에 있는 그런 소행성이나 해성 뭐 부스라기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근지구 천체라고 부릅니다. 뭐 말 그대로 지구 근처에 있는 천체다 이런 건데요. 저것들의 기원을 보면 태양이 가운데 있고 수성, 금성,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라는 게 있습니다.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작은 천체들인데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몇 년에 한 바퀴씩. 그러니까 얘는 엄연한 구성원이고요. 태양계에. 그래서 너무 큰 애들은 뭐 100km 이런 것도 있어요. 세레스라고 하는 소행성은. 나머지는 뭐 몇십 미터도 있고 몇백 미터도 있고 몇 킬로미터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돌고 있어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행성이 충돌했다 그랬잖아요. 지구에 6,500만 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뭐 지구를 스쳐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아마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근데 그 아슬아슬하다는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달이 있잖아요. 지구와 달 사이가 38만 킬로미터입니다. 38만 킬로미터면 머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구의 직경이 12,800킬로미터입니다. 40배 정도 되잖아요, 그 크기에. 그런데 그거에 뭐 한 두세 배 정도 거리로 지나가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와 달 사이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엄청 가까운, 그러면 거의 충돌할 뻔했다, 그 표현을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그래서 근데 우주적인 스케일로 보면 정말 그렇겠죠. 그렇게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잖아요. 엄청 멀잖아요. 걔네들을 근지구 천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돌다가 보면 불안정해져서 튕겨져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또 돕니다. 또 돌다가 지구 근처에 와요. 근데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돌고 있다고 치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여기 와가지고 따라 돌아요.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한 몇 개월 뒤에 이렇게 따라 돌아요. 1년에 한 바퀴 지들도 공전을 해요. 그 어떤 애는 튕겨져 나가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뭉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뭉쳐서 자기네끼리 중력적으로 뭉쳐서 때를 이뤄서 이렇게 돕니다. 앞쪽에서 도는 애도 있겠죠? 먼저 도는 애들. 이런 그룹들이 몇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걸 근지구 천체라고 불러요. 대부분은 소행성대에서 온 거고요. 그 중에는 뭐 해성 찌꺼러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돌다 보면 얘네들이 뭉쳐서 잘 돌면 좋은데, 돌다 보면 이게 이제 불안정해지면 튕겨져 나오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와 달 사이에 몇 배 거리를 지나가거나 심지어는 이 사이를 통과하거나 이렇게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애들을 근지구 천체, 정체는 소행성이거나 해성의 뭐 어떤 일부거나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근지구 천체예요. 가까우니까. 그런 애들 중에서 지구 근처를 지나가면서 하면 우리 입장에서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지구 위협 천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리고 지구 접근 천체,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근처에 이렇게 있는 근지구 천체를 모니터링을 하면 얘네들의 궤도나 뭐 이런 걸 보면 지구에 가까이 오겠다든가 이런 걸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국리를 먼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천문학자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충돌을 못 막았어요. 근데 지금은 천문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궤도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감시.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까 그 감시체계 좋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좋으냐 하면, 남반구에 가면 칠레가 있죠. 남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호주가 있습니다. 저쪽엔 또 뭐가 있죠?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의 망원경 한 대, 호주의 망원경 한 대, 칠레의 한 대를 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쪽이 낮이 되면 다른 쪽은 밤이 됩니다. 24시간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행성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어떤 비밀을 밝혀줄 굉장히 소중한 관측 대상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감시해야 될 감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게 지구랑 충돌하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또는 아마겟돈. 1990년대 말에 나온 겁니다. 그때 왜 그게 나왔냐면 목성에 혜성이 깨지면서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여파. 또 그거 이후에 뭐 1990년대 말에 하쿠다케라고 하는 굉장히 큰 혜성이 하나가 왔었고요. 헤일밥이라고 하는 또 엄청나게 눈으로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눈으로 다 보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오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들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지구에서 용감한 탐험대를 조직해서 핵무기를 가져가서 걔를 깨부수는 겁니다. 조각을 내버리는 이런 게. 근데 지금은 기각되었습니다. 일단 핵무기를 싣고 떠나다가 터지면 그 전에 우리는 그냥 끝장나는 거고요. 설사 갔다고 쳐서 깨부셨어요. 그러면 큰 덩어리 하나보다 작은 덩어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지구에 빨려들어서 떨어지는 게 더 수월하겠죠.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각이 되었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몇 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찍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시간을 벌잖아요. 근데 발견했는데 당장 5시간 후에 지금 지구에 충돌한다. 우리가 지금 강연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런 속보가 떴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같이 껴안고 장렬하게 죽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재빨리 자기가 정말 같이 죽고 싶은 사람 옆으로 가라고 권하겠습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 당시가 그때쯤 되면 핵무기라도 쏴가지고 깨버리자 이런 식으로 급하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견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시간을 버니까 이제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깨부수는 걸 안 하고 이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다트 게임 아시죠? 그것처럼 작은 우주 탐사선을 로켓을 여러 대를 동시에 소행성에 쏘는 겁니다. 박아요. 그리고는 한쪽으로 연료를 분사하는 겁니다. 얘가 돌잖아요. 얘는 큰 천체가 아닙니다. 아까 그 몇 미터, 몇백 미터, 커봐야 킬로미터. 그러니까 쉽게 돌릴 수가 있죠. 돌리면 어떻습니까? 작은 천체이기 때문에 궤도가 쉽게 변해요.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나게. 멀면 멀수록 조금만 변화시켜도 많이 벗어나겠죠. 가까이 다가오면 이 각도의 대책이 없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무식한 방법인데요. 만약에 100m짜리 소행성이 온다. 200m짜리 로켓을 만들 옆에 갖다 두는 겁니다. 그럼 200m짜리 로켓이 갖고 있는 중력 때문에 얘가 흔들려요.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겠죠.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거. 그 다음에는 몇백 미터, 1km 되니까 쌍끌이 그물을 갖고 가는 겁니다. 뒤집어 씌워서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작은 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500m짜리라 그러면 지금 기술로 간당간당 하겠지만 못할 것도 없잖아요. 500m짜리 해가지고 끌어버리면 되는 거죠. 약간만 끌면 돼요. 궤도만 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학 갔거나 뭐 재미교포인 박사과정에 있던 한국계 어떤 학생이 제안해서 미국 나사에서 채택한 건데요. 하얀 페인트를 가져가서 트렁크에 담아서 소행성을 칠해버리는 거예요. 하얗게. 소행성 이런 애들은 좀 검무틱틱하잖아요. 하얗게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얀 색깔과 검은 색깔의 차이는 뭡니까? 반사율. 반사율이 틀리다는 얘기는 미는 정도가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햇빛이. 그런 거 복사압이라고 불러요. 그런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얘는 조금만 변경시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시키자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지금 보시는 소행성, 이건 전파 망원경으로 찍은 거 재구성한 건데요. 저런 소행성이 뭐 지구와 달 궤도의 몇 배 되는 정도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보통 같으면 다행이다, 안전하게 스쳐 지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유독 저 소행성이 스쳐 지나갔을 때 안타까워했어요. 차라리 충돌하지. 충돌하면 멸종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돌하면 안 되고 무인도에 충돌하지. 뭐 이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언론 매체 보도에서 아깝다. 6조 원 날라갔다. 6천억 원 날라갔다. 막 이래 난리가 났어요. 아깝다. 알고 보니까 저 소행성에 엄청난 양의 백금이 내장돼요. 약간 욕심이 생기시죠? 어디 그냥 저 제주도 근처에 어디 잘 안전하게 떨어져 주면 소행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엄청 많고 이게 그 태양계가 처음 생길 때 지구나 목성이나 이렇게 이제 뭉쳐지는데 뭉쳐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행성 내에 이런 작은 찌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어떤 큰 행성이 쪼개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행성대에 있는 모든 소행성들 다 합쳐도 그 질량이 행성 하나를 만들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지구 같은 게 깨져서 소행성대에 있는 작은 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미처 뭉쳐지지 못한 찌꺼기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돌멩이겠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금이 많아요. 어떤 애들은 은이 많아요. 얘네들은 수조개가 있으니까. 어떤 애는 물이 많아요. 뭐 H2O 같은 게. 그럼 그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지구 근처에 와서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앞서거니 이렇게 다니는 근지구 전체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협으로 보다가 저렇게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희토류가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구마구 파헤쳐서 그래요. 많기도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예전에 이런 실험들을 학교에서 하셨을 거예요. 뭐죠? 이렇게 시험관이라는 실험관? 거기다가 뭐를 막 채워넣고 원심 분리기라는 곳에 넣고 막 빨리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층이 지잖아요. 뭐가 밑으로 내려가죠? 무거운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을 때는 용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회전을 지금은 24시간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 당시는 더 굉장히 빨리 돌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면 마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속에 있는 여러 원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원심 분리기에 넣은 것 같은 효과에서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운데로 무거운 게 몰리겠죠. 그럼 마땅히 금속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중심에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지구 중심은 금속 성분이에요. 그러면 차곡차곡 오다 보면 껍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흙, 돌덩어리, 암석들. 그래서 우리는 암석질 행성이에요. 그러면 근데 지구가 아까 12,800km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경이 6,400km입니다. 근데 탄광들 몇백 미터만 파고 들어가도 금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걔네도 어디서 온 걸까요? 정상적으로 지구가 생긴 대로 원래처럼 했으면 금은 다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대부분이 소행성 충돌로 생긴 겁니다. 초창기에 충돌을 했어요. 그건 어떤 애들은 금이 포함이 돼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뒤집혀서 동네 산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 나라를 세웠죠. 각각. 잘 세워야 되는데 많은 걸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저걸 보니까 아니 가서 캐오면 되겠네. 뭘 기다려. 가서 캐오지. 그런 생각 드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최근의 생각이 아니고요. 1970년대부터 이건 상상도인데 저기 가서 캐오자. 이렇게 소행성에 가서 광물 채굴을 하는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많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뭐 아이디어야 누구나 낼 수 있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2012년에 그 전에 물론 어떤 소행성을 채굴하자고 하는 회사가 생겼었는데 2012년에 플라네타리 리소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행성 자원 회사가 생겼습니다. 목적은 가서 소행성을 캐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백금이 많다고 했던 애를 하나를 캐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매장량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캐오면 전 세계 백금 시장이 초토화되겠죠. 돈은 벌겠지만 제 생각에는 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돈을 엄청 벌 것 같아요. 구글 창업한 사람들 투자했고요. 아바타라는 영화 있죠.
카메론 감독,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행성을 돈으로 보고,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 뭐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를 비롯한 소행성 최고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행성을 바라보는 눈이 천문학자들은 열심히 막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 가서 캐오고 돈 벌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가면요, 우리는 글로벌 경제, 여기는 태양계 시대, 경제를 우주 공간까지 확대하자, 태양계 경제권을 열자,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생겨요. 일단 한 가지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하긴 한데, 아니 그 우주라는 공간은 인류 공용의 공간인데 그걸 상업적으로 그렇게 갖고 와서 쓰는 것이 말이 되나? 남극조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남극이라는 곳에 과학 기지들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경우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한 거잖아요. 1967년에 우주협약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도 상업적으로 거기 있는 걸 사용할 수 없게. 그럼 당연히 이 회사도 그런 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되게 교묘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요즘에 이제 어떤 세상의 판도인데,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근대 국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라는 게 이제 국경이라는 게 나눠지고 이렇게 된 게 옛날부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몇백 년 되지 않은 그 근대의 산물로 여러분이랑 저는 살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단위로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라든가 정치 모든 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와해되는 조짐을 보이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국가 단위로는 그런 거 못하게 했는데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마 덴마크일 거로 기억이 됩니다.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대사관을. 그럼 국가 단위로 파견하는데 구글에 파견했어요. 회사에다가 대사관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라고 하는 단위로 볼 것이냐, 이런 몇몇 회사들 다 합친 것이 몇몇 국가들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편되는 과정인 거죠. 그런 노림수까지 있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태양계 경제권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기존의 체제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멋진 미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섬찟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변화는 올 거고요. 그 변화에 이들과 기존 체제의 싸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소행성 채굴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작업이, 지금 보시는 망원경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2015년과 18년에 이런 기기들을 띄워서 목록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행성에는 금이 많고, 이 소행성에는 물이 많고, 이 소행성에는 텅스텐 쭉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캐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캐는 기술도 물론 지금 기술보다 더 발전해야 되겠죠. 필요하고, 목록화 되어야 우선순위와 시장성도 따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뿐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되게 조그만 나라잖아요. 콩고 같은 식민지를 통해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돈을 잘 썼어요. 잘 굴려서 국민소득은 우리가 훨씬 높고요. 너무 잘 사는 나라죠. 작지만. 그리고 RTL이라고 하는 그 방송 네트워크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방송 네트워크입니다. 유럽 가시면 온 나라에서 다 RTL이에요. 그게 룩셈부르크 겁니다. 이 나라가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의 먹거리, 경제 먹거리로 소행성 채굴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의 지분의 50%가 넘는 지분을 샀어요. 그래서 22세기에 룩셈부르크는 소행성 채굴 회사를 거듭나겠다. 벨기에가 승인을 했고요. 네덜란드가 지금 뛰어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드디어 태양계 경제권이 열릴 수도 있죠. 그래서 마치 미국에서 한때 서부에 골드러시라고 했죠. 금이 많고 이게 노천광이 많아서 막 정말 가서 캐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소행성 채굴 러시, 골드러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그 선두에 룩셈부르크와 아까 행성 자원회사가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채굴은 아니지만 그런 토대가 있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시대지만 어쩌면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태양계 경제 시대가 열릴지 모르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